이 모임을 주관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침 일찍인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을 저는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뭐 굉장히 선정적이거나 그런 건 일치 아니고요.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이야기도 절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보수의 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한국 보수 전체의 위기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고 한국 보수의 그런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또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개인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기의 근본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사상적인, 정치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보수가 거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유를 사상적으로 찾자면 자유주의에 대한 일면적인 이해, 그다음에 자유주의를 굴절된 형태로 실행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윤석열 정부의 아마 비전이 모호하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또는 대통령의 화두 뭐 그런 게 있다면 자유 내지는 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논문은 과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자유 내지 자유주의에 어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보되고 있는가 이런 논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유 이념의 빈곤 때문에 가령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순방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를 탑승을 대통령실에서 거부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속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뭐 조치일 수도 있겠으나 제 관점에서 보면 졸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실은 자기 편의적인 행보에 불과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의 강도에 맞지 않는 자유라는 화두를 빗발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운영에서 보면 대선에서 신승했는데 어떻게 해서 신승했는지 그건 결국 보수뿐만이 아니고 중도 또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한면을 느낀 광번향 국민 다수의 그 잠정적 지지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건데 지금 6개월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태원 참사도 물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아주 지리멸렬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건 바로 이제 사상의 근원에서도 그 이유가 있지만 권력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자해적 행보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해온 그러니까 유보하는 자세로 또는 바라보는 자세로 비판적이고 잠정적인 지지를 한 그런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있는 그런 자해적인 권력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께서 국민보수, 한국보수의 재정립이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권력 운영의 차원에서도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고정 지지층이 있었지만 그 고정 열성 지지층까지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걸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실패가 이런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에 국가 실패로 전이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저의 확신은 그런 겁니다. 특정한 정권이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간다, 실패로 몰아넣는다,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윤석열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현대 정치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국 현대 정치사는 이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제가 빌린 건데요. 집권 세력의 도살장의 단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권교체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보수의 총체적인 위기, 윤석열 정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보수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상적으로 추적해보면 자유주의의 세계사적인 의미, 한국적인 의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제 발제에 대한 대단히 많고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용어로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국제정치학자들은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많죠. 그 핵심 중에 하나를 들자면 자유민주적 세계 질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확고하게 정립되었던 그런 자유민주적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적으로는 그럼 지금의 이런 거의 천하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대혼란들 정치 사상적으로 추격하면 그건 바로 포스트 민주주의, 탈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후라고 하는 화두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서로 대립되는 경향이 적대적으로 공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민주적인 자유주의의 범람입니다. 이건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자유주의의 대표인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반응이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적인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이런 것 등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미주 대륙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동남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비자유적 민주주의의 발현입니다. 이게 이제 신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은 자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죠. 바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용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회 저변에서 극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 한국 진보를 중심으로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한국 보수의 큰 책임이 있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권은 비자유적인 또는 반자유적인 민주주의의 포퓰리즘의 한국적 변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철이 되냐면 포스트 민주주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있고요. 비토크라시. 그래서 반대하는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딴지를 거는 그런 형국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여의도에서 보고 있는 아니면 날마다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한반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비토크라시가 제도화되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적대적인 반사 정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의 상황이 심각한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보편적 형상에 대한 공감대가 서로 적대하는 두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자, 한국 보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사상사적으로 진단하고 출구를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험
그런 양태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역사적으로 실현된 자유주의는 결코 단일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단하게 살아 움직이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자임을 자임하죠? 자유를 화두로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학자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교통정리는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 여러분이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도대체 뭘 지향하느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야 생산적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이걸 이제 무차별적으로 섞어 쓰죠. 그런데 자유주의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실행되어 온 그런 모습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짚으려면 이 사항을 먼저 우리가 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역사적인 기원과 이념 제약이 같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자기 지배를 지향하는 이념으로서 고대 아테네에서 발원되었죠. 그럼 자유주의는 언제 어디서 발원되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서 발원되었던 것과 비교되게 자유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생겨났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어떤 이념이죠? 개인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사회의 근본 구성 권리다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세 절대 왕정에 저항한 근대 유럽의 부르주아지들, 즉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대 유럽 부르주아지, 우리가 다른 표현을 빌리면 시민계급의 자기 권리 투쟁이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신흥유산 계급의 이해관계를 담아낸 것, 가장 중요한 건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상이겠죠. 어떤 국가나 권력자가 내가 힘들게 얻은 나의 사유재산을 합당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하는 것, 액체에 저항하는, 이게 자유주의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에 대한 강조, 법치주의, 입헌주의, 권력 분립에 대한 자유주의의 그런 강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대 자유주의가 제일 처음에는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그런 대항 이념으로 출현했는데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부르주아지들이 주류 계급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점차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적 성격을 탈피하고 보편주의적인 이념으로 상승 진화해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근대 시민계급이 결국 서구 유럽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구성 그런 역사의 진화와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근대 시민계급, 재산권, 시민권을 축으로 한 시민계급의 이런 발언권이 굉장히 세지면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게 됩니다. 무산계급이 출현하게 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들이 출현하게 되고요. 이런 원래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에 맞지 않았던 보편적 자유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민중의 삶에서 굉장히 공허한 것으로 퇴락되고 맙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군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프롤레타리아트들 또는 민중의 요구를 불온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는 깨어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의 양극화, 사회적인 긴장의 증폭, 이게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까지 악화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국가 자체가 분해돼 버릴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근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자, 고대의 민주주의의 이념, 즉 민중의 자기지배라고 하는 이념의 호소력에 참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이념적인 원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첨예한 긴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근대 유럽에서 일종의 개혁적 자유주의, 수정적 자유주의의 모습으로 뿌리를 내린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 이념으로서의 그런 호소력을 발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수정되고 개혁적인 자유주의의 자기 변화 능력, 자기 회복 탄력성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저는 이제 개혁 자유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합리적인 핵심은 결국은 개혁적 자유주의인 것이고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존 스튜어트 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모두에 그 대통령 전용기 특정 언론 배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존 스튜어트 밀의 어떤 자유로움을 빌려서도 대단히 태행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별환적인 조치죠. 그러니까 이런 개혁적 자유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탄생, 그 교훈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1세기 차원에서 한국적 맥락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의 보편적인 역사를 제가 왜 이렇게 구차하게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냐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자유주의는 저는 한국 보수에 의해서 오용돼 왔고 진보 진영에 의해서 부당하게 멸시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자유주의의 굉장히 풍부한 이런 형상을 보수와 진보 모두 잘못 이해하고 불절된 방식으로 이렇게 오해함으로써 오늘날의 이러한 사상적 난국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한국 보수의 자기성찰에 있기 때문에 한국 진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진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체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도 제가 반자유적 또는 비자유적 민주주의, 포퓰리즘적인 권위주의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지경으로 추락하게 된 것도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된 것도 민심을 잃게 된 것도 결국은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에 대한 사상적인 아치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최대의 적은 당연히 마크스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마크스주의에 물론 시대적인 어떤 효용이 있었던 그런 국면이 엄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크스주의는 거의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죠. 이론 체계로서도 그렇고요, 운동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크스주의가 그런 그 자기 소멸의 과정을 밟게 된 근본적인 사상적 이유가 뭘까? 저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자유주의의 풍부한 함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보수가 자유주의를 지금까지 어떻게 불철시켜 왔는가를 한번 보시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 체제의 대결, 남북의, 이게 이제 분단체제로 굳어지면서 역대 보수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반공 규율사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87년 제재 이전에 권위주의적인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이런 경향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헌법에 그렇게 선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의 운영 형태, 국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의 여러 핵심적인 덕목들을 훼손하고 유린하는 방식으로 역대 보수 정부들이 정권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분리, 입헌주의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치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 등등을 보수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런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굴절 왜곡시켜온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냉전 반공주의라고 부르는데 냉전 반공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를 띠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사회 현상과는 아닌데 우리가 유교전쟁이라고 하는 남과 북이 운명을 걸고 승부를 겨눈 그런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훨씬 엄혹하게 시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자유주의를 물론 이제 권력을 쥔 당사자들은 불가피한 시대적인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87년 제재 이후 제6공화국에서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중요한 사상적 이유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논지입니다. 한국 보수는 경제적 자유주의도 왜곡해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도 이런 흔적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 담론은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영국 사상가가 이야기한 소극적 자유 개념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강제와 외부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 경제관은 최소국가론과 일면적 시장 자유론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고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유주의의 그런 풍부한 역사를 보면 한국 보수가 주장해왔던 그런 자유주의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협소한 그런 응용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의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주장을 들여다봐도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 이해가 대단히 일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로크 아닙니까? 자, 존 로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아래 보시면 자신의 노동을 통한 가치 창출이 우리가 지닌 재산의 근원이죠.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다른 이들을 위해 충분히 그리고 양질의 자산을 남겨놓는 한도에서만큼만 그러하다라고 통치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죠? 로크는 무제한의 사적 소유, 시장 절대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의 아버지인 로크가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리우는 하버드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이 양반의 이제 그 주장을 핵심 태제 세 가지로 요약 압축하면 이렇게 되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갑니다. 주인이 없는 사물을 쭉 한번 읽어보시죠. 둘째, 제일 처음에는 이제 취득에 대한 소유권, 재산권에 관련된 겁니다. 둘째는 자 이전의 원칙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건 정당한 거죠. 남의 소유권을, 재산을, 물건을 사오면. 세 번째, 이상의 두 원칙에 따라 갖게 된 사물 유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어니즘이라고 부르는, 즉 자유주의의 굉장히 우파적, 극단적 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조차도 자, 정당한 소유와 이전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 보수의 주류가 사실은 자신들 방식의 자유주장주의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노직이 말한 올바른 취득의 원칙과 올바른 이전의 원칙일까 해서 조명해봐라 이 말이에요. 단적으로 한국 재벌의 명함이 있고 한국 대기업 집단이 이룩한 정말 놀라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성취가 있습니다.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그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는 게 뭐죠? 한국 재벌의 형성사가 올바른 취득의 원칙과 올바른 이전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정당화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현대 경제학자가 있죠. 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비민주적 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 실천. 이게 바로 21세기 신자유주의입니다. 21세기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이죠. 자, 프리드만을 여러 번 인용을 대통령이 하세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 계보로는 시카고학파의 중심 인물들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신화에 불과하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자유주장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펴니다. 자, 이런 신자유주의 또는 프리드만의 하이에크의 주장이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특히 과대한 미국과 특히 이제 유럽의 과대한 독기국가의 폐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민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전성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그게 생산해낸 어마어마한 관료주의, 자원 낭비, 노동 기율의 혜택, 사회 기강의 붕괴, 생산성의 추락,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또한 동시에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빛과 그림자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최소 정부와 최대 시장을 강조하는 것이 그런대로 설득력을 갖는 그런 시대적인 국면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서양의 역사에서.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최소 정부, 최대 시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 보이죠? 자, 그런데 본인의 이 권력 형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만기칠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이 이제 이런저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또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도 비추어 보면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폐단이 너무 많이 나타나 버려서 거기에 대한 또 세계사적인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제가 비민주적 자유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자유적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에 방만한 자유주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자유주의를 쳐내고 민중의 자기지배를 강조하지만 사실 일군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이 권력을 전당하고 오히려 국가를 위기 상황에 빠뜨린 그런 모습. 신권위주의자들이 심지어는 유럽 대륙 한가운데서도 지금 출몰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행되어 온 자유주의가 갖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 부작용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격차 사회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립 문제. 자, 젊은이들은 지금 희망을 잃어가고 있죠. 한국 현대사에서 여기 지금 이제 저만 해도 소위 이른바 꼼대 세대에 속하는
그래서 발전 국가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그 독식한 세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노력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신뢰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의 낙수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죠.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회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불안, 불신,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분노 사회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대중의 분노가 특정한 희생양을 찾아서 폭발하죠. 저는 그거를 철학자 니체를 따라서 르상티망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 이라고 하는 말로 질투 이런 걸로 압축될 수 있거든요. 한국 사회는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공한 분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지금의 위상을 획득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경쟁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 그걸 의심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물상티망의 사회죠. 결국 이제 제 말씀의 이제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한국 보수의 주류가 지금까지 실행해온, 이해해온 일면적인 자유주의로는 오늘날의 그 시대사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감히 시대정신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적으로 보시면 복지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제도화되고 확장된 것은 대개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스마르크라고 천연재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 시대에 국가 위기, 내적인 모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죠. 대대적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거의 최초로 펼치게 된 그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는데 그거를 진보 정권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 정권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수가 저런 시대적인 도전을 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의 진짜 모습, 어떻게 해야 한국 사회의 이 긴장과 불안과 불신과 반목을, 분노를 줄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자기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국민 보수를 자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방전으로 개혁적 자유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역사가 꼭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특정한 문화와 나라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진화하죠. 자, 그러면서도 또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유주의의 보편적 진화의 역사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보존적 자유주의가 발흥했어요. 주류로 우뚝 섰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자,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대한 빈곤, 아동 노동, 영양부실,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량 출현, 양극화 얘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나 체제를 송두리 뒤집어 버리자. 뒤집어야 인민이 해방된 사회가 온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막수주의자들, 좌파들이죠. 사회주의자들이죠. 자, 그 시도는 비록 수사 레토릭은 아름다웠지만 전면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회주의 중앙통제 경제가 근본적으로 작동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제학자들이 논증한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에크의 이야기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남게 되는 건 뭐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결국 자유주의의 개혁적 형태인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대한 전망에 대해서 뭔가 처방전을 내놓아야 할 역사적 책무를 한국 보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도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근본적인 응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자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 없이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아까 우리 박재환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자유 없이 공화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유의 핵심적인 덕목 중에 하나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즉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유 언론의 존재 이유겠죠. 물론 그런 언론에는 또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여기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언론에서 소수의 사람만을 지나친 부자로 만드는 데 사용될 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며 개인에게 증여될 부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의 대표자인 존 로크도 존 스튜어트 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개혁적 자유주의, 미래지향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보수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시민사회의 담론 전쟁에서 저는 한국 보수가 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의 도덕성, 일반 시민들의 다수는 회의적입니다. 여기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보수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걸로 아는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명백한 사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걸 저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상가의 표현을 제가 즐겨 빌리는데요. 헤게모니 싸움에서 한국 보수가 열세입니다. 이때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도권, 지배권이라고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람시의 굉장히 중요한 통찰은 어떠한 정권이나 정부나 또는 어떤 정당이나 헤게모니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정부의 경우에 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현대 민주사회에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입니다. 자, 저 정부가, 저 정권이, 저 정당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보수가 그런 의미의 헤게모니, 즉 국민 다수의 동의로부터 창출되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 보수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지금 상황이 이중 권력 상황입니다. 이중 권력이라고 하면 한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는 두 정당 정치 세력이 국가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죠. 그거의 극단적인 표현은 물론 내란일 것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가 내란 상황이냐? 저는 사회 심리적 내란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입법권 야당이 장악하고 있죠. 야당이 곳곳에 정권 대통령만 교체되었지 사회 곳곳에 진지를 장악하고 그 진지전에서 보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언론, 신문사, 방송사, 곳곳에 시민단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헤게모니 싸움 의 어떤 전략 전술에 한국 진보 또는 좌파가 굉장히 발달하고 하는 권력 운영술에서 굉장히 발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민심이 이 이중 권력 상황을 해소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치명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한국 보수가 열세에 밀리고 있는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상적인 근원을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 이해의 빈곤에서 찾은 게 오늘 저의 발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보수는 자유의 철학을 전면적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은 21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을 요청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한국 보수는 냉전 반공주의와 천민 자본주의의 유산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자유주의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적 자유주의 없이 한국 보수의 미래 없다라고까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뒤에 이제 공화정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오늘의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의 상당히 관조한 이야기를 또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성진 고려대 교수님이신데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먼저 강 교수님께 말씀.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강성진입니다. 제가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철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면서 제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몇 개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 쪽에서는 잘 안 씁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근데 저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땐 보수주의자들의 모순은 뭐냐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보편적이고 진리고 이런 생각하면서 좌를 진보를 아울러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월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들 봤을 때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뭘 쓰냐면 시장과 정부를 가지고 합니다. 시장을 많이 얘기하면 보수적이라 얘기하고 정부가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진보적인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보수의 자유라는 게 이 고전적 자유주의라든가 이사야 벌린이 소극적 자유주의 개념에 머물러 있다라는 저는 전적으로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대공황 이전에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젖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정부는 야경국가라는 말을 써서 우리 경제 언론에 가르치는 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시장 중심의 그 경제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그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시장 지배력이 생기고 소수익 기업에 의해서요. 그리고 빈곤 계층이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게 사회주의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회주의는 우리 시장과 정부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시장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정부가 다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체제 논쟁이 70년대까지 이루어진 거죠. 거기 왜 실패했느냐? 결국 사회주의자들은 그 실패한 건 정부의 족점에 의해서 시장을 부정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완벽하지 않았고 정부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시각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뭐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자본주의 이게 그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칼레츠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1.0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게 그 현재 지금 그 시각인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시장과 정부의 싸움에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떤 경제 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에 의해서 해결하는 게 좋으냐? 정부에 의해서 해결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양극화 문제, 복지 문제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벗어나고 있으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 예산의 거의 한 35%가 전부 복지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자유방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모순인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정책을 보면은요.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경제학 우리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소득 분배 굉장히 OECD에서 나쁘다 그러잖아요. 실제 나쁠까요, 우리가요? 그 책임이 누굴까요? 대부분 주장하시는 분이 시장 때문에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OECD 전 세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소득 분배를 둘로 나눠보자 이거죠. 즉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소득 분배가 있어서 우리가 세전소득이라 그러죠. 세전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좋은 나라에 속합니다. 즉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쓰고 난 다음에 세후소득으로 분석, 그 세후소득이라는 게 세금을 매겼을 때 복지 정책을 썼을 때 개선되는 정도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나쁜 나라에 속한다는 얘기죠. 즉 정부가 소득 분배 개선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분배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분배가 나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세후소득을 가지고 봤을 때 나쁘다는 거죠. 근데 세전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OECD에서 한 2, 3등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스웨덴보다도 훨씬 좋아요. 우리가요. 그건 결국 뭐냐. 소득분배 개선 양극화 문제가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부라는 거죠. 결국 그런 차원에서 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뭐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선택적 복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결국은 빈곤 계층을 줄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게 과연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시장 중심과 정부의 선택적 복지가 과연 효과가 없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할 때 실질적으로 누가 반대를 했느냐는 거죠. 보시면 그 당시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은 뭐 한 40%까지는 이미 무상급식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보편적 무상급식을 전염병했을 때 하위 계층 40%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근데 왜 언론들이 그걸 반대했느냐는 거죠. 즉 상위 60%의 무상급식을 주는 투표였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부자 계층이 이득을 보는 게 오세훈 시장의 그 무상급식 투표 그거였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들의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정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지를 이제 선택적 복지라 그래서 빈곤 계층을 줄이는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복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자는 게 아니라 빈곤 계층을 줄이고 양극화를 개선하겠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 그건 모순이 되는 거죠. 그건 정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부분이 얘기하고요. 그러면 신자유주의 개념에서는 저는 지금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자유방임주의나 자본주의 1.0이나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나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얘기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8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은 이 사람들에 의한 무한 자유경쟁이라든가 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윌리엄슨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 하신 분도 자기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비판했을 때 굉장히 그 자기 논문에 풋노트를 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신자유주의냐? 신자유주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프리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자기 워싱턴 컨센서스의 7번째, 8번째 보면은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개선시켜라, 허용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시장이라든가 모든 자본을 허용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게 무슨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얘기 자체가 모든 걸 다 후리하게 한다라는 시장만능주의라고 생각하면 잘못되고, 그거는 신자유주의로 해석을 하더라도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나 오그멘티드 워싱턴 컨센서스, 아니면 최근에 그 아세모글로가 얘기하는 제도부적인 문제, 이게 과연 신자유주의적이냐라는 거 저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언론도 많이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1970년대, 5, 60년대만 해도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거의 70, 80% 갔습니다. 심지어는 1930년대는 90%까지 갔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80년대 들어와서 대처 행정부나 레이건오믹스가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영국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영국이 77년에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선진국은 처음으로요. G10 국가로부터 30억 불인가를 이제 그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영국도 망가져 있었어요. 그거를 살린 게 대처리즘이고 레이건오믹스고, 호주의 뉴 레셔널리즘, 이코노믹 레셔널리즘 경제 합리주의자들입니다. 뉴질랜드도 있었고요. 그게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정의, 공정, 이 모든 것들이, 아니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모든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은 군대적 시각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신 정의, 공정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빵을 어떻게 나누자는 측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 거죠. 그 빵을 누가 만들었냐. 이 빵을 나누자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빵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시장 개방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방임주의적 얘기를 하지만요, 프리드만이나. 근데 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균형적이게 본다면 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시각과 빵을 어떻게 만들어진 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시각을 봐야 된다. 사회주의가 왜 몰락을 했느냐? 빵을 나누자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빵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소련의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5, 60년대 7, 8%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60년대 말 70년대 오면서 3, 4%로 떨어져요, 경제 성장률이요.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소련이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78년에 개혁 개방을 한 거예요. 우리가 80년대에 얘기했을 때는 이미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있었을 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학자로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유연성을 강조하는 게 그 당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서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케인즈와 슈페터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1883년에. 태어나지만 왜 케인즈가 우회를 했느냐. 대공황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케인즈장 정책이었고, 슈페터나 이제 프리드만이 했던 건 80년대 들어오면은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장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이제 슈페터라든가 아세모글로 이런 사람들이 공급 중시 경제학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또 그 소비를 위주로 많이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시장에 의한 해결을, 즉 정부 공공섹터의 비효율성에 의한 그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이 보면 아세모글로가 얘기하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제도가 포용적이어야 된다. 경제와 정치 제도가 포용적이지 않고 약탈적으로 되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소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단기간에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제도가 포용적이지 않고 약탈적인 제도였다. 그 약탈적인 제도 하에서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적인 제도, 한국적인 시장과 한국적인 정부, 한국적인 보수주의가 뭐냐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보수주의 측면에서 시각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칼리츠크의 자본주의 4.0까지 다 망라해 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inclusive institutions, 네, 포용적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요약은 생략을 하고요. 이어서 박은주 박사님,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10분 안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박은주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좀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윤병준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고 반성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북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북한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반공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북한학을 이제 보통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나 보수지역,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공이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둬야 되고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둬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자유주의의 본질이 반공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나 아니면 보수주의의 가치가 반공이라는 것으로만 분류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중도의 아직 뭔가 보수주의인지 진보주의인지 그런 것들을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포용할 수가 없는 개념이 될 수밖에, 낡은 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말씀드렸던 반공이나 대북관에서 이슈를 찾는 것, 뭔가 가장 기준점을 반공이나 대북관에서 찾는 것을 탈피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유주의를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앞서 강성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제를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지 시장을 중시하게 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부자들의 이익을 소위 젊은 친구들은 보수라고 하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뭔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득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유주의의 본질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윤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올바르게 취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이전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나 아니면 정당이 올바르게 취득한 것을 지켜주고 올바른 이전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어야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지키고 다른 나눔이나 분배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보수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시장에 맡길 것이냐 정부가 개입을 할 것이냐는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어떨 때는 정부의 권한을 좀 더 크게 개입을 더 크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시장에 좀 더 맡겨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보수는 무조건 시장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아니면 보수 수정해서 약간 자유주의를 수정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개입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보수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보수는 이래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자발적 지지와 동의가 청출하는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지도력을 선점하고 더 많이 점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적 상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부의양극화나 여러 가지 사회 병폐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좀 더 유연하게 보수의 가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가 항상 저도 늘 고민인 부분이,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저희가 연구 진짜 많이 하고 보고서도 많이 내는데 그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께서 전혀 읽어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 자기 반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그 국민들의 생활에 그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언어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만 그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것인가라는 그 자기 반성도 많이 하거든요. 국책기관이면 그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국책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라고 하면, 보수나 정치권도 역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진보와 보수를 나눴을 때 그 가장 뭐 보수의 장점, 진보의 장점을 했을 때 진보의 가장 큰 장점이 프로파간다를 참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뭐 아무리 뭐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정책이나 그런 그 제도는 안착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보수는 너무나 어렵게, 그다음에 국민적인 공감이나 지지를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그래서 지적 수준이 같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한 번에 이해되는 그런 개념으로 뭔가 정책이나 아니면 그 제도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재정립할 때에도 모든 국민이 단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틀에 가둘 수 있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만 토론 마치겠습니다. 학을 전공한 전문가답게 이제 더 이상 보수가 성장과 안보 프레임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시대는 갔다. 이것이 성장 방정식이었던 과거에서 탈피하자 하는 표현으로 읽어도 될 듯 싶습니다. 나눔과 분배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균형점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수봉 대표님이신데 아마 여러분들 과거 민생당 후보로서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셨던 이수봉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교수님 발제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보태고 싶은데요. 사실 보수의 길을 찾자는 그 이 발제 자리에 저는 사실 40년 정도를 소위 말하는 진보 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 이번 대선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민생연대 추인위를 만들어서 지지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말하자면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주위에서 제가 이제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진보 진영의 인간관계 속에서 있었던 관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냐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가면은 이번 총선도 어렵고 차기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수의 길을 찾기 이전에 지금 보수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피지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감이나 그런 어떤 철저하게 본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9월달입니다. 9월 19일 날 한호석이라는 통일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2차 남조선 해방 전쟁이 임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지금 북에서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 북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남한 내부에서는 말하자면 윤 정부에 대한 어떤 퇴진운동이 여러 가지를 해서 준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차 남조선 해방전쟁이 임박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2001년도에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람시의 진지진에 의해서 소위 주사파 활동가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진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결의한 그런 회의입니다. 제가 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있었기 때문에 영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났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그런 군자산의 약속에서 실시된 소위 진보 진영들이 뭐 학계, 뭐 어떤 연예계, 문화계, 심지어 사법부까지 이중 권력을 그냥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에 기초해서 간신히 지금 윤 정부가 0.7% 이겼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거는 보수가 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치명적인 진보 진영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윤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진보 진영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성장 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약합니다. 진보 진영은. 그 약점 때문에 보수가 지금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진보 진영 분배는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기본소득을 만든 사람이니까 분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론이 발달되어 있는데 어떻게 빵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담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념적인 기반이나 이론적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북조선,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강력한 혁명 기지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력들이 남아 있고 그 부분들은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도 보수 진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지피지기에서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보수는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현재 이 시대에 보수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 보면 가장 보수의 원조는 누굽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급진론자 아니었습니까? 혁명론자였죠. 그러니까 왕정을 깨부수고 공화정을 만들자는 사상을 가지고 그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6년을 보유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20대 때.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었던 셈이죠. 그 시대에 가장 진보적인 급진론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이고 그 가치는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시장 경제론자가 아니었잖아요. 국가 주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 10위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매일을 깐 분이죠. 그야말로 먹거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었죠. 희생도 겪었고 뭐 이런 것 저런 걸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경제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 경제 발전론자죠. 자, 이게 보수의 원조들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큰 원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물론 자유주의를 가치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걸맞는 과제를 가장 목숨을 걸고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시대 과제가 뭐냐, 시대 정신이 뭐냐 하는 걸 분명히 하자는 거죠. 자유도 좋고 다 뭐 개혁적 가치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동감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시대적 과제가 뭐냐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합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오스문론 있지 않습니까? 5가지 그 과제를 걸고 거기는 좌파 버전이긴 한데 그렇게 걸고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이탈리아 정부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보수요, 내가 진보요, 이건 물론 난 베이스라고 보는데 그거에 머물 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현재 시대 과제가 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걸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켜내는 것.
이 과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꼬리 붙잡고 지금 정치가 웃기는 게임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저 MBC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정치가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전 중요한 자리라 생각하고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그런 문제의식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노동운동을 한 것도 솔직히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80년대 하도 고문을 많이 받고 해서 폭력 없는 세상을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의 하나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진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윤중걸 지휘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근데 그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이 우리나라의 이 성과들을 보수 진영에서는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의 핵심 과제를 분명히 하자. 그리고 그 핵심 과제로 해서 정말 좀 책임있게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좀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너무 안이해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걸고 바친 이 모이신 분들의 이런 애끓는 이런 일정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진지성을 가지고 하면 전 된다고 보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기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에서 미사일 쏘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첨예해지고 세계적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된 이 남과 북 그리고 우리 내에서도 이렇게 이념으로 분열된 이것이 만약에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적 내용, 인적 내용을 가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다. 그리고 그 과제를 진짜 축복으로 만들 힘이 저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을 들여서 보수 진영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우리 이 상황을 더 우리가 좀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모든 걸 바쳐서 지금 이 과제를 해결할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대표께서 진보 40년의 경험, 남을 보수의 성찰과 과제 이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풍문으로만 듣던 군자산의 약속 혹시 현장에 계셨었습니까? 그러셨군요. 네, 자기 성찰 정말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산업화 30년 또 민주화 30년 그 과정도 함께 짚어주셨고 어떤 가치를 또 시대 정신을 찾는가 오늘의 과제인 듯 싶습니다. 예, 이제 토론 마지막으로요. 정현호 대표인데 우리 자료에 보면 정책 벤처 인토피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 대표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청년 대표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정 대표께서는 토론 중간에 인토피아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하시면서 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현호입니다. 정책 벤처 인토피아라는 개념은 이제 정책 공공 영역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은 이게 공공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건 대부분 국가의 재정을 써야 되는 해법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면 이게 민간의 새로운 시도나 실험을 통해서만 해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서비스도 만들어서 출시하는 그런 방법론을 쓰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벤처 업계하고도 교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얘기도 약간 그 경험들이 섞여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가 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분명히 역할을 잘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그 보수는 이런 개념과 이론을 따라야 된다는 것에서는 과감하게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안정적인 것과 혁신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융합을 해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IT 업계들이 등장하면서 최근에 타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전통 이 택시 업계와 또 IT 모빌리티 업계가 충돌하는 것도 있었고 새로운 신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전통적인 업계의 이제 일자리의 안정 문제와 새로운 혁신의 문제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최근 4, 5년에 엄청 이슈가 됐는데 어떤 한 맥킨지라는 글로벌 컨설팅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경제 형태가 현재 한 5% 경제 전체의 5%도 안 되지만은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신산업과 구산업의 충돌을 늘 볼 것이고 안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과 그 혁신을 해야 되는 사람의 충돌이 계속 있을 텐데 그때 국가와 정부가 그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참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 한 2, 3, 4년을 돌이켜보면 그때 어떤 정치인들은 이제 택시업계 가서 전부 다 여러분 안정적으로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업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혁신을 적극적으로도 만들어야겠지만 혁신이 만들어진 부는 그 성공한 사람들만 잘 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생존을 어려운 사람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니 생존할 수 없는 그냥 냅둬야 된다는 시각은 이제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게 할 땐 과감하게 주제를 풀어주는 쪽에는 보수가 가장 잘하게 끌어갈 수 있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그 부를 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는 데 보수가 좀 한다면 충분히 혁신도 선도하면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해외에 많더라고요. 혁신을 하게 하면 혁신에 대한 대가로서 과감한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 이득만큼은 또 적립금을 쌓도록 하고 그 적립금으로 다시 다른 노동자의 이제 교육훈련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해외에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이제 이런 일의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요즘 유튜버들도 경제활동 프리랜서도 많이 일하고 작가들 또는 연구자 교육자라고 하더라도 특수고용직에 속하지 않는 이런 이제 프리랜서 유형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어느 한 직장에 장기적으로 머물고 근무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자아 실현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그렇게 미덕인 것처럼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들,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동할 자유, 이걸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빠르게 그만두고 또 쿨하게 다른 회사 가서 빨리 일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걸 원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묶여 있을수록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그 근로자들의 안정성,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근로의 안정성이 보장이 필요한 자영업자들도 참 많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상충되게 상존하는 상황인데 이 두 개를 염두하면서 보수가 이동의 자유도 근로의 자유도 근로 영역에서 이동의 자유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폭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근로에 취약한 영역은 또 보호해야 되는 걸 같이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시장 효율성의 시각 하나만 볼 수도 없고 또 효율성도 보면서도 또 안정성도 같이 도모해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이동의 자유 약간 설명을 좀 더 풀이해야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한 달 전에 먼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놓고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한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러 다니면 회사에 결근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근을 하면 보통은 이제 그 급여가 그만큼 이제 결근한 걸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책임을 지고 그 이직 준비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용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근로자의 안정성이 많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는 쪽으로 힘이 많이 쏠려서 모든 책임은 기업이 다 지게끔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걸 더 책임을 질 수는 이미 없는 구조인데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자기 이동도 빨리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용보험도 꼭 한 회사에만 묶여있기보다는 자기가 동시에 뭐 2잡, 3잡, N잡이라는 표현도 쓰듯이 여러 직장에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 곳에서 급여를 많이 받는 곳만 이제 고용보험을 사업장으로 두고 고용보험을 내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여러 업장에서 일하고 내가 여기를 그만두면 또 그만둔 데서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 비례, 내가 일한 만큼 비례해서 내고 또 그만큼 그만두면 비례만큼 돌려받는 이런 제도가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런 걸 원하는 이제 취향으로 변화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초점에 많이 갖춰서 지금 노동법도 그게 되어 있지만 그 변화를 줄 때 그 안정을 취해야 될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취향이 바뀌어가니 거기에 맞는 이런 자유들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미래 세대, 특히 청소년 이하 세대들은 정말 좀 변화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합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을 써야지 이렇게 주류가 되고 갤럭시를 쓰면은 거의 따돌림을 당해서 부모님한테 아이폰 사달라고 막 대부분 쪼른답니다. 저희 30대만 해도 옛날에는 삼성이 워낙 잘 만들어서 삼성 아이폰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아이폰이 이제 갤럭시는 어른들이 쓰는 폰, 아이폰은 젊은 친구들이 쓰는 폰 이런 이미지가 굳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제가 20대를 거쳐 30대, 20대 때 아이폰이 등장했고 30대를 거쳐서 제가 지켜본 애플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처럼 보였었거든요. 뭐 윈도우가 가장 많이 보편화됐지만 호환성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참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해보면 디자인 정말 잘했죠. 잘했고 그 다음에 유저 편하게 쓰게 한 거 그거 참 잘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고집스럽지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물론 디자인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엄청 응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도전하는 제품을 옆에서 만들어서 그 열정이 계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유 정신 하나 때문에 혁신적이라는 이미지를 주니까 그런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보수가 막 고집스럽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거나 개혁적인 것에 그거 하나만큼은 다 지키고 다른 데서 저희가 고루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